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딱 한 달 전인 5월 3일에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안철수 이런 빅6로 불리는 6명 주요 후보 말고도 지금 20명 가까이가 출사표를 던질 듯한데요. 컷오프에서 기존대로 4명을 남길지 아니면 나중에 2명이 결승전을 벌일지 토론은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달입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4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볼 차례죠. 5월 3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그날. 지금 현재로서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도 부족해서요. 대략 한 20명 가까운 후보들, 주자들이 너도 나도 조기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 대선판 초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는 장관직을 사퇴했다면 오늘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1994년 집권 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대선판 초반에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이 바로 김문수 전 장관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윤기천 부위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은 출마 선언이 그 후보의 정체성, 가치관, 첫 일성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본인은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고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 없다. 12개 제목으로 재판, 5개 혐의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깨끗한 후보는 나다. 본인이 피고인 이재명과 다른 청렴, 이거를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볼 포인트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상대적 위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후보자들 중에 본인이 제일 앞선다라는 취지보다는 예. 이제 후보자들 중에 범부서에서는 1위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 첫 번째는 어쨌든 살아온 길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노동운동을 뭐 거의 확연하게 했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3번 하신 국회의원의 선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상에 단연히 앞서는 부분이고 경기도지사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예. 상당히 앞선 평가를 받는다 스스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적 부분인데 예. 본인은 금전적 추분에 휩싸인 적이 없다. 그래서 신고된 재산만 하더라도 이 평가액이 1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표는 30억이 넘죠. 이런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재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 평가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리스트가 돼가고 있는 거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고 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의 모든 면에서 경력과 그다음에 공직의 이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력, 그다음에 재산적 평가, 사법 리스크 모든 면에서 볼 때 내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후보다. 이런 다양한 평가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누르는 듯한 약간의 좀 그 기선제압용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운동의 대북격인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뭐 수사당국에 수사 불려나갈 일도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 방점은 본인은 청남 결백하게 살았기 때문에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고 그만큼 내 길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그제 어제 오늘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그럼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는 게 꽤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친윤의 최고위원만 3번 지낸 김재현 전 의원이 아예 총괄본부장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뭐 김지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 그 TK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국회의원은 부천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2번 했는데, 예. 2016년 총선에는 고향인 대구에 가서 출마했다가 예. 당시 김부겸 후보에게 낙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맞아요. 아마 경북 중고등학교 예.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TK가 지역적 기반인데 예.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예. 선택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오늘 그 출마 선언하는데 보니까 현역 의원 한 3명 정도가 같이 동석을 했더라고요. 누구 있나요? 그 인효환 의원, 예.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예. 그다음에 또 TK 쪽에 그 이만희 의원 이렇게 예. 세 사람이 그 동석을 그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이렇게 같이 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박수영, 이만희 이 의원들도 분류하자면 친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친윤 주류이랍니다만 일단 그 현역 의원들도 김문수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요새 본인의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한덕수땡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박수영 의원은 그 직업 공무원 시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거기에 행정부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행안부 아하. 소속 공무원이고 그런 연 때문에 간 건지 예. 뭐 진짜 지지하기 때문에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누가 같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할까를 보면 대략적인 그 세력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실 출마 선언과 함께 5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입당하면서 권성동, 권영세 2사람과도 만났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우리 당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입당이라기보다는 이 복귀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보수의 근본 가치를 직접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려면 일단 절차부터 복당, 입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5년 전에 이 자유통일당의 당에 있었단 말이죠, 김문수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네요. 예.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20년에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지면서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당 대표로 추대까지 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올 2월 24일 날 이 김문수 전 장관은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이 반탄 집회 전 과정에서 이 자유통일당이 중심으로 된 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많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여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이 후보를 윤상현 의원이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지금 김 장관이 예.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결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연대를 통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만입니다. 자유통일당 창당했고 당시 뭐 여러 부정선거 관련 얘기도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진 그 시점에 아무래도 지층이 좀 겹치는 홍준표 시장 질문을 다시 받았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의 답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뿐만이 시장님,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장관님을 보고 아랍의 무슨 탈레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잘 아는 15대부터 저희 동료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그걸 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뭐 가깝게 이런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 맞아요. 김문수 전 장관의 말대로 두 사람 뭐 비교적 가까운 사람입니다. 51년생과 54년생. TK 기반하고 PK. 뭐 대구시장까지 했으니까 TK도 기반하는 홍 시장이겠죠. 홍 시장 문수영 하면서 15대 국회 입성 동기이기도 한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신지호 의원님. 실제로 네. 오늘 뭔가 홍 시장은 좀 뾰족하게 비판을 한 반면에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는 관계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좀 받아친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평상시 또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수영이 나오면 내가 유리해지는 게 있다. 예. 최고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꼰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홍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강성보수 또는 뭐 극우 이런 게 자기보다는 김문수 쪽으로 더 갈 테니까 그런 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그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탈레반이라는 것도 이제 이슬람 그 강경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뭐 입담도 좋고 뭐 이렇게 보면 농담도 잘 하시고 예. 그런 편이고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원칙주의적이고 예. 조금 뭐 비판적으로 하면 너무 완고하고 신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 김문수 전 장관.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예. 근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전에 1996년부터 같이 내리 3선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내리 3선을 같이 했는데 그때도 저도 옆에서 몇 번 봤는데요. 예. 꼭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당시 의원한테 뭐 하면서 뭐랄까 약간 농담성 시비도 걸고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쫑코 준다고 하나요? 예. 뭐 그런 거 하면은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에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뭐 김문수 당시 의원은 그냥 지금 딱 저런 식의 대응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딱 그렇기 캐릭터가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잘 아시는 신지호 의원이 관측했을 때 아마 만약에 두 사람이 토론에 맞붙든 아니면 여러 설전을 오고 가든 이런 스타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성정과 캐릭터상. 아까 잠깐 신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요한, 박수형, 이만희 이런 인물들이 오늘 김문수 전 장관 출마 회견에 동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아까 홍 시장은 본인이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하면 본인이 최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저런 인물들이 홍 시장 쪽으로 가느냐 혹은 김문수 전 장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윤 후보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초반 관심사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도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을 누가 돕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촉각 곤두세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벌써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견제구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뭐 30년 동안 아는 사이였고 뭐 호영호재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좀 더 중도층에게 그리고 예. 일반 당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론 사적으로는 친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는 조금씩의 견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탈레반 이야기였지만 아마 내일 어제였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날에는 좀 더 강한 언어로 공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물만 마셔도 이제 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많은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제는 그 공세의 대상이 어쩌면 김문수 전 장관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캠프에 속속 합류를 하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른바 홍준표 캠프에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할 거다, 후원회장 할 거다 이런 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의 굉장히 말하자면 유력한 대선 주자급 인물들 아닙니까? 예. 당의 비중이 큰 분들이죠. 현직 서울특별시장이고 대구시장이고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 경력이 긴 분들이고 또 국민적 평가도 비교적 좋은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역할을 아무래도 기대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전면에 등장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윤여준 전 장관 하면은 책사 혹은 킹메이커, 그리고 한때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 여부를 고심할 때 파평윤 씨라고 해서 꽤 주목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원래 후원회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경선에서 도울 거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럴 사항이 못 되고 염두에 둘 형편이 아니다. 정유섭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윤여준 전 장관 얘기가 계속 오갔던 이유는 전면에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뭔가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대구시장 현 시장이죠. 시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경선 때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 입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로부터 일격이 당내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 그간의 그 당원 투표를 만회하는 듯한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그럼 본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뭔가 인적 조치나 아니면 정책적 발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윤여준 장관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어떤 분의 멘토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름만 듣게 되면 이분은 약간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영입을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발표하신 분은 아마 후원회장으로 염두에 둔 윤여준 장관 측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같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홍 시장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을 거고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몰라도 그 역할의 정도가 어떤지 몰라도 그다음에 윤여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고민하실 수 있는 대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윤 장관의 중도 소구력을 경선이나 본선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력도 세력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누가 또 참모를 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서요. 오늘 특히 이제 앞으로 줄줄이 있을 출마 선언, 오늘은 광역 단체장들이 릴레이 출마 선언을 쭉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미 사퇴,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대권주자들, 광역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리 촉박한 대선 일정이지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저로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선 룰은 사실은 경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는 언급하는 게 그다지 적절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경선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당의 대표 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에 본선 진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에 몇 년 근무하면서 휴가를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휴가 일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휴가 일수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경선 기간을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13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고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죄송한 마음에 고민이 길었다. 근데 저희가 저 영상의 뒷부분을 쭉 보면 본인이 남아있는 휴가가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일단 시장직 안 던지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했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그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말고 옛날에 시장했을 때 무상급식으로 중도 사퇴했던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정치 인생에 하나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 본인도 뭐 인정했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 막급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들도 과연 이제 시장직을 버리고 갈지 도전할지 아니면 유지하고 도전할지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마침요 오늘 저희 당의 그 경선 룰 중에 그 몇 개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 토요일에. 근데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때까지 뛰어보고 만약에 후보로 뽑히면은 딱 그 당에서 다음 날이네요. 뭐 그거를 뭐 오세훈 시장을 위한 특별 배려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렇겠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사퇴하지 않고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게 모르겠으니까 아까 신지호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3일에 딱 그 국민의힘의 후보 최종 후보를 뽑는데 5월 4일부터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사퇴 기한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직을 유지하고도 출마가 문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천시장과 그리고 경북도지사도 오늘 각각 차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동상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물론 뭐 춘추전국시대 20년 가까이 나와서 그만큼 흥행도 중요하고 보수 대권 주자들 누구누구 다 염두에 둘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 시장 빼고는 다 직을 유지한 채 나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후보 난립 혹은 여러 가지 뭐 집중력 저하 뭐 이런 얘기도 여권 내부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은 1차적으로 컷오프를 하고 그다음에 본경선을 또 뭐 2명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아무리 뭐 20명이 나오더라도 8명, 4명, 2명으로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들을 평가받게 되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본인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직을 이렇게 뭐 사퇴하고까지 나와야 되느냐? 어차피 일주일 또는 뭐 길어봐야 3주일 정도면 본인들의 휴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상징성,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메시지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선정하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천 상륙작전 유정복 그리고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아무래도 5월 3일에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컷오프 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토론도 상당히 바투. 그러니까 이번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 시점 간격도 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나볼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룰, 규칙, 첫 선관위 회의도 하기 전에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심 50, 민심 50, 이 룰은 바꾸지 않기로 한 것 말고는 여전히 선관위 경선 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5월 4일이 공직자가 사퇴해야 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양자 구도로 가는 구상은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고요. 장단점에 대한 이제 토론이 있었고 어느 쪽에도 이제 장점도 있고 모든 것은 단점도 있고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그래서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결선을 갈지 뭐 2대2로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2명만 남길지는 아직 선관위 차원에서 정해지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당헌에 국민의힘 당헌에 2차 컷오프 본경선은 민심 50과 당심 5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으로 대략 이것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정해지지 못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러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설들이 각각 후보들마다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혹은 뭐 세력 혹은 본인의 여러 정체성과 맞물리면서 후보 간 유불리들이 좀 있어 보여서 신경전들이 있거든요.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몇 명 추리는 거냐? 4명 추리는 게 이제 지난번 당초 얘기였는데요. 그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4명 추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뭐 6명, 4명, 2명 뭐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8명을 무대 위에 올렸다가 맞아요. 4명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시한이 좀 촉박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4명으로 줄이고 2명으로 줄여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이 나와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명까지 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이견이나 잡음은 없는 것 같은데 파이널 갖고 2명으로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촉박한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이게 진행될 때는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그 관행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당원대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룰의 전쟁이 시작되면요. 이 국민의힘은 큰일 납니다. 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요. 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 촉박함 속에서요.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거의 뭐 막강한 그 인물이 있는데 그냥 적전 분열돼서 내부 그거 뭐 룰 미팅, 룰 싸움하는데 그 진을 빼고 뭐 하는 거는요. 이건 아주 뭐 크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자꾸만 무슨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거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걸 가는 게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만 뭐 기발한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뭐 하면요. 뭐 흥행을 위해서 이제 결승전처럼 이렇게 붙여야 그나마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선관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그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이라고 일컬어졌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때 박근혜.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지만 그 옆에 홍준표 원희룡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4파전이었어요. 예. 아, 저 처음 알았네요. 갑자기. 예. 그때 제일 치열했고 제일 치열했습니다. 서로 네거티브도 엄청 났을 때도 양자 대결, 양자는 아니었죠. 예.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까지는 이제 기존이고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때 방식인데 이번 선관위가 아예 1대1로 맞붙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것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특히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양자 경선은 대선판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냥 한 번에 지난번처럼 4자 경선해야 된다. 물론 홍 시장도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홍 시장의 이 비판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반발해야 되잖아요. 1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4자 경선의 경우에는 실제 현재까지 1등인 분이 가장 유리한 그 경선 국면이거든요. 저기서 과반이 안 나오더라도 1위가 되면 사실은 이제 후보자로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면은 이제 합종 연행이 있게 됐기 때문에 현재 1위인 그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김문수 전 장관이 반대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반대한다. 그 말은 뭐냐면 홍준표 시장은 뭐 분석을 해본 거죠. 예를 들면은 김문수 장관의 현재 저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합종 연행이 되면 본인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전략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렇게 한 그 의견 중에 저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제 추측컨대는 지금 강제로 승복하게끔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합종 연행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합종 연행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친윤 대 반윤 혹은 탄핵 찬성 대 반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신 거네요. 아니 적절하다는 거죠. 적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 하에서 결선 투표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4자 경선 구도면은 사실 합종 연행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양자 경선은 많이 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합종 연행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하에 저런 룰을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후보자들끼리 상당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좀 토의가 더 돼야 되겠죠. 비대위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홍준표 시장은 뭐 당원 50, 민심 50엔 별 불만이 없는 것 같고 원샷 4자 경선해야 된다 같고 여기 보면은 안철수, 유승민 여기는 이제 아예 그 완전 국민 경선처럼 민심 더 반영하는 경선을 도입해야 된다고 했고 완전 국민 경선제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 아까 두 분 말씀처럼 이 경선 룰을 두고는 벌써부터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눈치싸움 신경전을 넘어서 갈등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김재욱 대변인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은 일단 흥행에 상당히 집중을 해 있는 것 같아서 1대1 지명 토론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너하고만 토론할 거야 라는 구도까지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구도가 어떤 구도냐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했잖아요. 탄핵의 강하고 윤심의 강. 이게 결국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찬탄파, 반탄파.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서로를 지명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이 그 옳은 일이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쪽과 아니면은 또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흥행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들은 좀 유발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당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20명 가까이 출사표, 15명 가까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한덕수 대행이요. 여러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이 좀 더 치열해지고 또 그 치열함 속에서 또 국민들이 관심을 환기할 수가 있고 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빼고는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서 대찬성을 하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보니까 언론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도 또 그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소위 출마로 내지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 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인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그 장현주 변호사님 봤을 때는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마음을 바꿔서 출마를 굳힌다고 하더라도 룰 변경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일부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다리거나 또는 러브콜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열 몇 명,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에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반드시 한덕수 대행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도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당원들의 선택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민심의 선택도 있는 것인데 이 경선의 룰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선 경선에 한덕수 대행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경선 주자로 확정된다라는 보장이 저는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점퍼를 입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국민들께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지금 대행으로서 어쩌면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지지도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마음을 고쳐먹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의 문턱도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100%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천타천으로 뭐 자천은 아니죠.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일 한덕수 대 이재명의 구도를 SNS에 연일 올리면서 본선 경쟁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교회에서요. 뭐 저런 영상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홍 시장이 혹은 김문수 전 장관이 50년대 초반생인데 한덕수 대행은 49년생입니다. 뭐 나이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대선판 초반 기류는 친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가 한덕수 대행이나 김문수 전 장관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그 파면 이후에 이른바 이제 당내 주류라고 하는 친윤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 러브콜 뭐 이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50여 년을 직업 공무원으로 살아온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그리고 그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잘 넘기는 걸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 뭐 추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5명인가 뭐 나온다. 너도 완오브댐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 전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면
굳이 안 될 일을 막 거기다가 막 에너지를 넣고 뭐 해가지고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김이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저거는 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주류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전 장관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을 때는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윤심을 거의 다 자기가 뭐 얻을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문수라는 후보가 못 믿었고 뭔가 마뜩지 않으니까 한덕수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과거 2017년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에도 후보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난립을 했고, 또 하나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그 출마 얘기가 막 있었을 때, 그럼 또 그때처럼 또 역사는 반복돼서 보수 여권으로서는 좋지 못할 결과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만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님, 복사 소가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종식 지킬 수 있는 리더, 이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퇴를 당했다고 그래서 종료 선언도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이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는 요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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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가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기 방방에 두들기지 마세요. 직무대행하면 사진 안 찍어요. 뭐 이렇게 라인 갈아타는 거야? 자, 박찬대! 화이팅! 심지어 구호까지 저쪽 당은 또 너무 신경전 뭐 싸우고 그래서 좀 그렇고, 또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 보여서, 아니 화기애애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새로운 길 간다, 대표님 폭삭 속았다, 새야 대한민국 시작됐다. 뭐 누군가 봤을 땐 거의 이제 대선 후보로 완전히 굳혀서 오늘 후보 단 된 사람처럼 보여서 뭐 한쪽에서도 명비어천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명비어천가라고 저는 뭐 느끼지 않지만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다면 또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약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맡으면서 당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 지난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단독 과반을 일단 받은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이후에 국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노력,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비어천거다 이렇게까지 폄훼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 역시 이재명 대표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당장 이제 있을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전하기를 기원하는 이 동료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좀 오늘은 좀 밝게 들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꽤 뭐 김민석, 박찬대 두 측근 옆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있는데, 윤호중, 한병도, 박수현 이런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합류했고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보관입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당대표직은 내려놨고 이제 싱크탱크 혹은 이제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과정, 형식을 영상으로 출마 선언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어요. 그 영상에 뭐를 담겠다는 겁니까? 영상 속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각오를 담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9일인 오늘 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10일인 내일 목요일에는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본인의 각오에 대해서 메시지 형식으로 간략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일 금요일에는 오전에 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대선과 관련된 비전도 내고 그리고 캠프의 인선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짠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겠나, 잘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단발적인 보도가 되거나 또는 하루 정도 보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어야만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퇴 선언 이후에 내일은 또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내고 또 금요일에는 관련된 캠프 인선까지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내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선 출마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캠프 인선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께 잘 알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이제 대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에 본인이 꽤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했던 발표를 했던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필요하죠.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결의 대상이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면죄부 도피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면을 덮어버릴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선거 운동의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선 그의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도 던졌을 것 같은데 오늘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 대선 동시투표 개헌 어려워졌다. 대선 후에 논의하겠다. 신지호 의원님,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 전 대표가 됐네요. 거기에 결국 국회의장이 굴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요, 우원식 의장 제안을 거부하는 사유를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그 개헌은 그 다음 아니냐. 근데 정치라는 게 선후 경중을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4월 4일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요? 저런 식의 이재명식 화법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이거 아픔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치유하고 승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낡은 시스템, 이 6공화국 헌법,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결정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모든 책임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다 있느냐?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러니까 한 축이에요. 근데 이쪽 윤석열이라고 하는 축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저 내란 종식은 실제 내란에 잔불이 있어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와야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면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윤석열 OX 구도가 파면되면서 이재명 OX 구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인물은 사라졌지만 뭔가 그런 컨셉은 남아 있어갖고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유지시키려고 저런 그 술수를 쓰는 건데 거기에 국회의장이 좀 굴복했다고 봅니다. 굴복했다? 백기를 들은 건 아니냐?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는 과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대표도 심정적으로는 개헌을 어느 정도 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 주말에 주장을 했을 텐데 그럼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강성 지지자나 혹은 당내 강경파의 이 대표 스스로도 본인 공약을 굴복한 거 아닌지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관련된 논란에서 마치 강성 지지자들이 뭐 우원식 의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뭐 생각을 달리 먹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사실 국회의장직에 있는 분이고 나름의 철학과 소신으로 지금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젠다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강성 지지자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어쩌면 의장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원식 의장이 주말에 이 개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번 대선일에 같이 투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제한에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헌법을 바꾼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정치인들끼리 상층식에서 헌법 개헌에 대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국민을 빼놓고 관련된 개헌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우원식 의장도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기천 부위원장님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장현주 변호사의 말에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국회의장이 이거 주말 이후에 사흘 만인가요? 나흘 만인가요? 어쨌든 3, 4일 만에 이걸 다시 없었던 일로 철회한 이후에 물론 한덕수 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롭게 지명한 부분도 본인 머릿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강성 지지자들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개헌수계라는 말도 일부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모양인데 이런 거에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경이 안 쓰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경이 쓰였겠지만 저것이 우원식 의장의 철회 사유는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 의장이 특별담화 형식으로까지 작정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안을 하셨는데 저것이 3일 만에 철회될 수 있는 상황 변화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상의 없이 저런 중차대한 발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개헌 연대 이걸 사전에 어쨌든 바람을 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헌 갈등 구도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반대하는 분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구도는 어쨌든 깨졌어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일단 개헌을 제안했는데 여기다 정치권이 뭐 조삼모사 형식으로 못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이 이게 고도의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여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개헌을 얘기하지 못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리 총대를 맨 다음에 다 김을 빼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걸 한정적으로 개헌은 가능하다. 그 한정적인 이유가 5.18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헌법 전문 수록과 그다음에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이건 개헌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5.18 수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4.19 민주이념에 다 들어있다고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뭐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뜬금없이 3일 만에 안 할 거 특별담화 형식으로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철회를 했어요 국회의장.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과연 누가 경쟁할 수 있을 건가? 일단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방 벗으시죠. 미국행 항공기는 학생에게 대한 보안과 미국행 여객에 대한 보안과 유지를 예정입니다. 여객 여러분께서는 저 방송 끝나야 되나요? 끝나고? 백팩을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합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출마 선언 영상 별도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인천공항에서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떠나면 제가 주말에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미국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공교롭네요. 또 공항 나름대로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역대 가장 인트로가 길었던 김동연 지사의 출마 선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동연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출마 선언할 건데 오늘 보니까요. 김준일 대변인.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번에 경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었던 소위 삼김 중에 한 분이신 김부겸 전 총리께서 오늘 본인의 입장을 좀 발표하셨습니다. 예.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셨는데 그러면서 불출마를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의 승리에 나름의 다른 역할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두 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이제 나름의 또 다른 역할을 찾으실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저기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이미 한 김두관 그리고 김동연 두 분은 이제 오늘까지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재명 전 대표까지 하면 아마도 민주당은 이렇게 네 분의 사자 경선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는 고심 끝에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후일에 민주당 말고 뭐 어떤 세를 규합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고요. 이재명 대표 빼고는 여기가 비명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세력을 모은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윤건영, 김영배, 고민정, 친문계 현역 의원들이 합류한 김경수 전 지사 측인데 조만간 출마 선언 날짜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조기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을 앞두고 일정이 많으니까 특정 날짜의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동 재판 출석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필요부가 이 신청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선거법 재판 상고심 토론은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본인 관련 재판 일정을 선거 유세 기간이랑 좀 겹쳐서 좀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느냐. 이재명이라는 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난 이미 후보고 6월 3일 지나면 뭐가 될 거니까 법원의 권위마저 나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다. 대단히 오만한 본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5월 27일입니다. 6월 3일은 위증교사의 결심 공판인데 그날은 휴일이니까 그 재판이 실제로 열리기는 쉽지 않고요. 신조 의원님. 네.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태다. 이 대표를 가리켜서. 일정 정해지면 미리 허가를 받으라. 재판부는 이 재판 빼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 앞에 예외는 없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만큼 예외가 허용된 정치인은 처음이고요. 앞으로 저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법치국가가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빠진 상태니 이미 일정 정해지면 미리 허가를 받으라.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제 5월 27일 재판도 있지만. 네, 장 변호사님,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신속재판 의견서를 낼 거다. 대법원 판단 없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관련이죠. 사회적 혼란과 공론이 분열된다. 아직 4월 초고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6월 3일 전에는 대법원이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사실상 뭐 파기 자판까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에서 일정을 한다든지 일정을 결정한다든지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대법원의 재량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 못지않게 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뭐 대법원에서의 뭐 무죄 확정이 신속하게 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항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5월 초쯤이면 대법원에서도 검토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선고를 6월 26일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에서 빨리 해라 뭐 신속하게 파기 자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판 상황을 오늘 있었던 내용 새로운 얘기로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로 가볼 차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민주당이 행정, 입법, 여기에 넘어서 사법 권력까지 넘어가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계산도 일정 부분 한덕수 대행 머릿속에 깔려 있었던 듯한데요. 오늘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벌써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예. 한한테는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히 하라. 왜 어디서 그런 버릇이야?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 조용해! 아니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얘기했어요. 마이크 끄고 몇 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겠다.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정중하게 경고를 좀 주세요.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우리 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 그래서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 해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죠. 예. 내란이 끝났으면 내란 종결됐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 선동인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내가 앞뒤 말을 좀 잘라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건 뭐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매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런 장면이 연출됐고 그 얘기에 앞서서 결국은 저런 고성이 온 것도 한덕수 대행의 이 지명권 행사,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때문일 텐데 그 신재호 의원님, 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내란 속의 아파트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초선들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 정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그 어제 그 지명을 내란의 잔불이 안 꺼졌고 다시 내란 수계가 이제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면요. 그 탄핵 그 다수 의석이니까 뭐 탄핵 소추에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요 정말 좀 먹구름이 끌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짧게 얘기하시겠어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김준일 대변인께 그럼 바로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게 뭐냐면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거 이재명 대표 오히려 대선 행보에 걸림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패턴이 지난번과 비슷하거든요. 당시에도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혹은 한덕수 권한대행 쌍탄핵 얘기 나왔을 때도 지도부는 좀 일정 부분 고심 중이라는데 초선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월권 행사하고 이러고 뭐 지금 법적 조치가 사실 마땅치 않은 얘기도 많아서 진짜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선 관리해야 되는 한덕수 대행을? 지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무조건 감행해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의 지명권 이것이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권한 남용, 월권을 넘어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 지금의 이런 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대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저도 가져왔었습니다만 이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특히 이 대통령이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권한을 이 권한대행하고는 분명히 대통령의 지위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때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월권이자 그리고 어떻게 또 지명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지명하냐 이런 논리인데 한덕수도 탄핵, 최상목도 탄핵, 심우정도 탄핵해야 된다는 초선들 목소리. 글쎄요, 진짜 탄핵할지 한번 봐야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어제 새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방보다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냐 아니냐. 오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의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처리가 됐는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내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 산 부분이라서 차원이 좀 다르다는 측면.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리와 사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법무부 장관 대행의 그러니까 김서구 차관의 얘기예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한덕수 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사고일 경우는 대통령 복귀 시에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타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직무복귀성이 없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당연한 행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 저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사고 시에는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권 자체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죠. 사고 시에는 거리 시에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도 거리 시에 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임명 자체를 나중에 거리가 확정 판결된 뒤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고 시에 이미 두 분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락 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만약에 논리라 그러면 지금 2명을 임명했던 그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행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또 안 되고 물론 한 분은 대통령 몫인지 아니면 국회 선출 몫인지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다만 임명권 행사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하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재량껏 행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회 선출 몫은 국회 선출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 갖고 여태까지 싸운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 싸운 것이 아닌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위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고 또 임명하니까 임명했다고 해서 문제 삼고 이것도 탄핵이고 저것도 탄핵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6명 헌법재판소에 6명으로 운영될 당시에는 작년도 10월 달에는 또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니까 그때는 또 6명 갖고 안 된다. 부랴부랴 채워야 되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다시 또 이거 채우면 안 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이 국가가 국민이 이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헌법적으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왈가왈부할 아닙니다. 나중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거리 상태인 것이고요. 또 하나 학설들 말씀 주시는데 이게 무슨 뭐 적극적 권한 행사냐 현상 유지냐 다 좋아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는 이게 사안을 구분해서 중대 사안은 구분해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임명이 안 되면요. 헌재는 다시 또 식물기관으로 전락하거든요.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이걸 다 파악하고 얘기하겠지만 이건 한덕수 대행이 할 일 한 거다. 법적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야당의 비판은 다 정치적 비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사고이냐 거리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아니고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앞서서도 판단한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임에 반해서 권한대행, 결국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이라도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에서 현상 유지적인 그런 권한 행사만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가 선출해서 보냈던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주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고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인 정당성도 없는 대행일 뿐인데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 자체로 월권이고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 신조 의원님이 같이 보시면 이제 지명됐고 임명했어요. 특히 이제 만약 후보자는 오늘부터 헌재 출근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 연장 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하는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어요. 또 하나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 또 하나 이거 한 3, 4일 내에 결론이 날 텐데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다퉈볼 만한 게 효력정지 그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위헌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헌재가 이제 가처분 저기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뭐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끝나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뭐 가처분 신청 내서 이거 한덕수 대행의 지명 막아달라라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 지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법안까지 법사위 뭐 야당 민주당 중심으로 다 이제 법사위 의결을 했는데요. 어제 전격적이었습니다. 이 조치, 이 지명은 한덕수 대행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어젯밤 대략 9시쯤이었나요? 28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후로 처음으로 한미 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ut to be clear, between the two countries. you do anticipate that this 25% tariff level will not stay.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I think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뭐 과거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주미대에서도 지냈기 때문에 뭐 영어에 능통했고 꽤 유창한 영어로 최근에 외신 인터뷰를 했던 장면 잠깐 봤습니다. 어제 한 28분 정도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는데 좋은 통화, 그레이트 콜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관세, 조선 방위비를 논의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성찬이 많기 때문에 좀 걸러들어야 되긴 하는데 한덕수 대행의 영어 실력을 꽤 높이 평가하면서 비교적 화기애애한 통화였다는 게 지금 총리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언어는 각국 언어에 따라서 뉘앙스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뉘앙스에 대한 이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왜 들고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협상에서 어떤 문제를 의논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자가 파악을 하고 나서 전화통화를 했다. 예. 그런 전화통화하면서 그 양자의 상호 이익에 관련된 뉘앙스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아마 평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아마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또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통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예. 이 부분이 뭐 다음 정부 어느 정부가 출범할지라도 저런 경험에 대해서는 좀 활용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빨리 만나기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영어를 잘해서라는 뭐 뷰티풀이라는 표현 뭐 여러 가지 것보다는 28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통역까지 가운데 있고 그러면 꽤 짧은 시간이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한. 다만 한덕수 대행이 이제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밀도 있는 대화가 28분간 이루어졌을 거라는 여러 해석들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 질문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이제 본격적인 관저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사진과 함께 이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 사진이 나왔네요. 오늘이었습니다. 서초동 사저에 본격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 포착이 됐는데 먼저 사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 서초동 아크라비스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기 전에 살던 저곳에 페인트를 바르는 모습과 여러 집기류 정리 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비춰봤을 때 장현주 변호사님, 저희가 어제였나요?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번 주 금요일쯤 관저에서 나올 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경호동과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마도 경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사저로 가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11일 정도면 사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특히 뭐 이삿짐도 뭐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으로 뭐 옮겨갔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예. 사실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11일에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국민들께 적어도 언제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이 되고 나서 벌써 수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관저에 있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물론 명문의 규정이 없고 언제까지 관저를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 적어도 국민에 대한 도리상으로 언제까지 나가서 뭐 사저로 어디로 갈 것이다의 정도는 메시지로 나와줘야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아주 일부의 주장 중에 경호원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최소한 40~50명이 있어야 되는데 경호동도 그렇지만 실제로 경호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말고 경호동도 아예
정리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주변 정리는요. 네, 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예, 그 내부적인 속사정까지 그 저희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예. 아마 뭐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 미련이 남아갖고 아직도 그 한남동 관저에 남아서 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좀 심한 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모르겠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쭉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뭐 경기도 모처로 또 아예 단독주택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논란거리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한남동 관저는 그 청와대 못지않게 뭐 드넓은 잔디밭도 있고 관저로 지내야 될 이제 폭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해외 정상으로 받았던 그 선물 가운데요.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받은 국견 저 부분이 이제 뒤늦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국견이 지금 최대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되고 한두 달 뒤에는 이제 신장이 뭐 2m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과연 저 부분이 단순히 뭐 파양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론화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문제가 됐었죠. 예. 근데 뭐 과도한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 실제 저 그 국견이 엄청 많이 자라나 보죠. 그래서 관저에서 키우기도 뭐해서 아마 지금은 서울대공원에 위탁해서 키우고 있나 본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선물 저것이 이제 식물 동물들도 다 국가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나라 소유가 됩니다. 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나라 소유니까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는 것이고 파양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서 다만 이제 내가 키웠던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키울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저 부분을 또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뭐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해서 키우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한 저것을 뭐 입양을 시키든가 오히려 국가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입양을 시키든가 아니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가 이런 식의 입법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것을 마치 키우던 개를 갖다가 못 키우겠다라고 해서 파양이니 해서 이런 정서적인 평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분은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강아지가 그 반려견 문제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번 주쯤에 이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거라는 관측 얘기까지 사저 준비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저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엔 이 부분, 이 보도 단단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중국인 10대 고교생이 도대체 안 찍은 군사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 등에서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10대 고교생 2명이 여기 말고도 청주,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평택, 오산공군기지까지. 이거 외에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관제탑을 무단으로 촬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한두 군데 찍은 게 아니네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했고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들이 이번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2명이 붙잡혔는데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 공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3차례 그리고 B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2차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광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무겁게 카메라를 들고 오지 않고 휴대전화 요즘에 성능이 좋으니까 휴대전화로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망원 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까지
소지를 하고 들어와서 찍은 사진이 전투기 사진만 400장이고 관제탑이랑 전체 사진까지 합하면 수천 장에 달한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입국 시점도 상당히 묘한 것이 18일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쉴드가 한창 진행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리고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칼빈 스남이 들어와 있는 부산으로 이동하려 했던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되는데 단순히 비행기만 찍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관제탑이라든가 지금 주요 군사시설이라든가 중요 국가시설과 같은 제주공항, 청주공항 이런 것들까지 왜 찍었는지 그리고 모든 관광 일정이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들을 찍는 곳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전에 두세 차례 들어왔을 때 뭘 찍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입건된 혐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거든요.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인데 실무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첩죄로 처벌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사형 무기까지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수사 결과 어떤 혐의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오늘 추가로 오후에 알려진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은 제주공항도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인천공항 관제탑 포함해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민간인들이 쉽게 찍을 수 없는 곳을 막 찍고 다녔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게 중국 공안이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 이 부분까지 연결을 돼보면 글쎄요, 이게 조사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수사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는 수준을 넘어선 어떤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 국가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들을 그냥 단순히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취미로 전투기 사진을 실수로 찍었다. 이렇게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요한 시설들 촬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촬영했던 사건도 있었고 루즈벨트함을 촬영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군인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려고 했던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대공수사에 대한 그런 의도, 대공수사를 좀 벌여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중국 학생들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중국인들이 설령 어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비밀을 빼가려는 목적으로 이 사진을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간첩으로, 사실상 간첩행위잖아요. 그런데 간첩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간첩죄는 적국에 대해서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권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이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이 터졌는데 민주당은 왜 우물쭈물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걸 우물쭈물하게 만든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모든 국면이 이 내란 종식이라는 국면으로 다 넘어가 버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이런 법안에 대한 그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치적 공세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간첩법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오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함께 검토하자 하는 부분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악용 부분이 뭐 이렇게까지 논의가 길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빈틈을 파고드는 여러 관련 이런 수사 대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카메라 참 한번 다시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최근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로 돌아가냐 마냐 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인물이 별세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76명이 5계좌가 됐어요. 76명이 5계좌를 해가지고 이거는 직접 김일성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청와대, 미래사관, 육군본부, 그다음에 방송국 남산에 있을 때요. 공작원들이 체포당해서 수용소 서빈 겁니다. 5개 목표를 그때 하기로 기정. 김일성한테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보고 드리니까 김일성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박정희 하나만 죽이라. 76명에서 31명을 만드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살아온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라는 이 발언 당시 대한민국을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김신조 목사입니다. 북한 무장공비로 청와대 침투를 했다가 생포된 뒤에 이후에 여러 정보 제공 등으로 귀순을 했었는데요. 그 김신조 목사가 허주연 변호사 오늘 새벽에 별세를 했습니다. 네, 향년 83세입니다. 오늘 9일 새벽에 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김신조 사건 하면 지금은 이제 김재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김신조 사건으로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죠. 68년 1월에 심지어 개성에서 출발해서 빙판길인 임진강을 걸어서 넘어서 육로로 청와대 300m 앞까지 세검정까지 진입을 했다가 그때 당시 자하문 초소에서 검문을 당하는 바람에 무장공비 전원이 사살당하고 유일하게 세검정 바위에서 수류탄 하나만 들고 숨어 있다가 생포가 됐던 인물이 이 김신조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고 실탄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공소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목회자 활동을 하고 또 반공 강사로 강의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렇게 사망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본인도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다 희생된 사람들이 민간인도 그때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20-30명 정도였는데 다들 그 젊은 사람들이었다. 내 아들뻘이었다라고 하면서 늘 희생자에 대한 후회와 참회로 나날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우리나라에서 고초를 좀 겪었던 부분이 외아들이 결혼을 닷새 앞두고 그때 당시 실미도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북파 공작원, 남파 공작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결혼식 닷새 앞두고 파혼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부인과 아들과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향한 목사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영면에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신조 목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70대 깜짝 반란인가라고 하셨어요. 나이 순으로 쭉 써주셨네요. 그래도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전 국민이 원합니다. 다음 앞선 주제와는 앞선 댓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통합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총알은 언제쯤 멈추냐? 민주당 비판하신 듯하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총리 덕에 뷰티풀 소리도 듣고 자부심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도 앞서 만나봤던 김신조 목사와 관련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바로 북한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얘기가 꽤 많았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저 사람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인 2명입니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러우 전쟁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까지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빠른 종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전쟁을 더 키워서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중국 말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런데 또 외신들의 어떤 보도나 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실제적인 파병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액수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400만 원 정도를 받고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용
용병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러우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노선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이걸 개입했다라고 하면 북한처럼 사실상 파병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주류적인 분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 뭐 용병, 북한군, 뭐 체포, 인질 영상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인 생포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